농생명 기술 성과를 실용화하고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지난해 기술 이전 1,700여 건 달성, 2,260톤의 우수종자 보급, 청년 농업 벤처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며 농업의 가치 향상에 힘쓰고 있는데요. 스마트 농업 기술이 활성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를 위한 농업기술 발전은 어떻게 이뤄야 할까요? 박철웅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고구마, 갈변이 적은 배와 사과, 봄과 가을 1년에 2번 재배가 가능한 감자 같은 과거보다 우수해진 작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작물들은 모두 종자 개량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보다 우수한 품종을 위해 농업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곳, 바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입니다. 네, 재단에서는 종자 개량은 물론이고 농업 벤처 창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님 모시고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농업기술을 뭔가 실용화한다는 얘기겠죠. 네. 네,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소개부터 좀 예, 부탁드릴까요? 저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의 박사들이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연구에서 나온 성과가 있는데 1년에 한 400건 정도의 특허 기술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신품종도 한 90여 품종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네. 대국민 서비스에서 국민한테 알리고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진청은 연구하는 곳이고 네. 그 연구물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농업 현장을 또 이렇게 많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대표적인 대민 서비스를 진행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농식품 분야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현재 4,000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 1,700건 정도를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창업이 돼서 매출이 나오고 네. 매출이 나오면 또 더 키우고 공장을 하나 더 만들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미션을 담당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되겠습니다. 예. 2년 정도 되셨죠? 취임하신 지.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뭐 어떤 것들이 좀 좋아졌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순히 기술을 이전하는데 그쳤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요구가 좀 대박을 내라. 대박. 이렇게 대박을 네네. 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건수는 많은데 너무나도 자잘자잘하다. 그래서 네. 대박을 좀 내라 해가지고 네. 저희가 2년 동안에 우수 기술을 찾아가지고 전용 특허라든가 아니면 좀 중견기업체에다가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지금까지 1억 원 이상의 기술 이전 건수가 지금 많게는 3억짜리도 나왔고 해서 현재 농촌진흥청에 개발한 기술이 상당히 그 품질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식품 가공도 하고 기능성 있는 식품도 만들고 이렇게 네. 상당히 인기가 높아졌다고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가 조금 궁금한데 네. 뭐 100만 원짜리 기술, 뭐 1억 원짜리 기술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네. 농촌진흥청이 만들어낸 어떤 기술을 그러면 여기 실용화재단에서 사온 다음에 농민들에게 아니면 농업 사업자들에게 뭐 넘기는 그런 역할인가요? 아니면 그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 거예요? 예, 그 가치는 저는 그 주인이 쓸 사람이 나는 싸게 살려고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기술을 만든 연구자는 좀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네. 그 중매에 서는 역할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시장 가격이라든가 네. 시장 가격 이런 것을 전부 봐가지고 저희들이 변리사를 한 30여 명 보유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세에 맞게끔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는 다 우리 국민 세금들로 고생해서 만든 기술이지만 네.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줬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종자라든지 이런 것은 로얄티가 없고 단순히 그냥 그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고요. 기업체가 이 기술을 가져다가 고가의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그 기술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억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이렇게 전용으로 해가지고 네. 그 대부분이 저희는 국민의 세금으로 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기관에 다 돈을 무료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서 많이 주는데 네. 이러한 특수한 기능에 있어서는 특정 회사한테 전용 특허를 줘가지고 아. 이렇게 고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러면 뭐 그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예를 들어서 3억 주고 사서 30억 벌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저 산업체들은 그걸 한 3억 정도 가져다가 보통 한 300억 이상 매출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는 재단에서 하는 핵심 업무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품종 종자를 보급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종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현재 저희가 그 진흥청에서 우선 품종이 나온다면은 예를 들면은 특수미라든가 참깨, 들깨, 여기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이 한 90여 가지 품종이 1년에 나옵니다. 새로운 게 90개씩 나온다고요? 예, 매년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 원종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네. 그거를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그 농사를 잘 짓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그 최종포를 줘가지고 종자를 확산시키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알갱이가 100개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보리나 밀은 20, 30개로 늘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농업인들한테 종자의 특성을 알려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종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염가로 그건 로얄티 이런 것 없이 네. 염가로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거는 농진청이 만들어서 우리가 잘 보급해서 한 거야. 알고 보니까 너희들 먹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이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는 아까 얘기 들은 이제 일반 벼도 식용쌀보다는 네. 색깔이 있는 쌀, 색깔이 있는 향기가 쌀. 나는 쌀. 네. 그다음에 향기 나는 쌀이 있어요? 그다음에 배는 물론데 살이 안 찌는 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살이 안 찌는 생활 수준이 쌀이구나. 높아져가지고 일반 평범한 배가 고프니까 먹는 쌀을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 특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요? 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깨, 들깨. 좀 그다음에 구해봐야겠는데. 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잡곡을 많이 찾으세요. 수수, 여러 가지 조, 기장 그런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것도 국민들이 원하니까 저희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이들 농업 벤처 창업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여기 실용화재단에서 또 도와주시는 것 같던데 예. 어떤 부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지금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분 가운데서 예. 나 지원 좀 받고 싶다. 어떤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저희가 전국에 한 1년에 350개의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네. 창업을 하실 분들은 한 50명. 근데 이미 창업을 하신 분 중에는 한 300명. 네네. 350명을 뽑아가지고 권역별로 뽑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뭐 네. 실용화재단에다가 예, 예. 그러면 저기 원서 같은 걸 내면 되는 예,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1년에 많게는 4천만 원, 네. 적게는 3천만 원씩 해가지고 네. 소기구를 산다든지 아니면 특별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벤처를 잘해서 선도 농가를 방문시킨다든지 네네.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6대1이 벌써 마감됐어요? 좋네.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현장의 반응이 뜨겁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종전에는 농업하면은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퇴직 가시고 오신 분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우리 저쪽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좀 젊고 이게 유능한 그런 젊은 막 대학생들이 네. 많이 응모를 해가지고 야 우리 농업에 희망이 있구나 그런 걸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감이 됐다 그러면 예, 그러면 다음은 또 내년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뭐 준비하면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유념하면 되는지, 예. 1년 동안 차곡차곡 이런 거 좀 준비해 보세요. 좀 알려주십시오. 예, 현재 그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아까 전국에 7군데에 프로센터라고 A 프로센터라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맞춤형으로 상담도 해드리고 내년 업체 선정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미리 지원. 준비할 거 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준비해라. 뭐 자금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지는 많은데 자금 담보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좀 담보 토지가 있거나 우선 좀 여러 가지 뭐 시설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담보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기술 담보라 해가지고 기술을 담보로 하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분의 상황에 맞게끔 미리 평상시부터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내년을 위해서 미리미리 연락을 드려도 된다는 예,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창업자분들의 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안착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창업하려는 분들은 한 60% 정도의 실제 창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미 창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출액이라든가 일자리가 상당히 예상외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나오는 걸 목표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작정입니다. 이 재단에서는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30년도에는 한 10,000명까지를 저희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900명 정도의 목표를 잡았는데 1,200명가량을 저희들이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해농촌재정책 개발한 우수기술을 리전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커진다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벤처기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자기 업이 활성화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고용이 됐느냐 아니면 그 매출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거 네. 가지고 전부 따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또 스마트팜 얘기 빼먹을 맞아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스마트팜 취재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우리 재단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지원받을 수 있는지 예. 스마트팜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스마트팜이 전국에 한 5,000헥타에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 농가도 한 2,000호가 기업농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모든 것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기계 장치가 되고 자동화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있는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잘 안 나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마다 너무나 난립이 되어가지고 이게 약간 기준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에 쓰고 있는 그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네. 모든 기자재가 한 70여 가지가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한 40가지의 표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네. 표준이 합격한 업체만 생산할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했고요. 네네. 전북 김제, 그다음에 경북 상주에다가 네네. 스마트팜 혁신밸리라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온실을 한 1.5헥타 정도, 한 게 4,500평 되죠. 4,5,000평을 네네. 지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토마토도 재배해보고 딸기도 재배해보고 그다음에 또한 기자재를 만드는 분들 거기 와서 자기가 생산한 기자재를 가지고 작동이 잘 되는지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고장은 잘 안 나는지 네네. 그런 시설을 금년도 6월 말까지 그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 재단에 연락을 드려서 뭐 견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예. 어떻게 운영되는지 미리미리 좀 살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ICT 금융 센터도 한 100억을 들여가지고 선정을 해서 네. 직접 성능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 청년 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스마트팜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오시면은 네. 저희가 항상 현장에 안내를 해서 공공공업을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건 전부 다 재단으로 와라.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좋은 기술을 우리만 알고 있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럼 스마트팜 기술을 해외로도 현재 수출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카자흐스탄 한 100평 규모로 네네. 소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해가지고 일단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겠죠? 한겨울에도 네네. 그 속에서 토마토가 재배가 되고 네. 오이가 재배가 되고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기술을 자기들한테 수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출을 계약을 했습니다. 네. 가지고 모든 기자재 한국 거, 그다음에 비닐이라든가 이 파이프라든가 전부 한국 기자재, 네. 그다음에 거기 컴퓨터 제어 기술, 그다음에 이 모든 농사 지을 만한 전문인가 그런 분들을 전부 세트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범으로 카자흐스탄과 지금 베트남 두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테스트 베드라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금년 가을까지면은 다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사장님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남으셨죠? 예. 내가 남은 1년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내가 진짜 이루고 간다 싶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술료 1억 원 이상 5건을 지난해 했는데 금년에는 그 10건을 목표로 이렇게 해서 그건 꼭 달성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또한 신품종 보급도 현재로는 한 2,700톤 했는데
금년에는 한 3,300톤까지 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종자를 1kg라도 더 빨리 손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 가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김제와 상주의 서머트반 벽신밸리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네네. 네. 그걸 차질 없이 완공을 해서 우리 일손도 없고 그다음에 고령자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스마트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확산시키고 나가는 게 저희 금년에까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농업 기술의 발달은 더 좋은 품질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식탁까지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업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 계속해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하고 취업자 수는 100만 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용 문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됐는데요. 일자리 안정 자금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월 평균 보수액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고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 원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일용 근로자나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시려면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신 후에 사업장에 맞는 서식을 작성하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난해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올해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로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1894년 6월) 한국에서 철도의 역사가 시작된 지 110년 후 세계 5번째로 고속열차 운영국이 된 대한민국. 현재는 설계부터 제작 기술까지 탄탄한 글로벌 철도 강국으로 올라섰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철도 교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열어 제2의 철도 부흥기를 이룰 수 있을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해 6월 광역철도 누적 이용객이 30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12만 7천 킬로미터인 걸로 계산을 하면 그동안 지구를 5만 바퀴를 돈 셈인데요. 네,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많은 산업계가 미래 신산업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철도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는 어떤지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모시고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 정말 철도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국가철도공단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먼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철도청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부 철도청은 정부 행정기관인데 네. 그 당시에 철도청이 철도를 건설하는 이제 국가 업무를 이제 했었고 네. 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티켓팅도 하고 네네네. 열차를 운행하는 일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네. 네. 이걸 갖다가 2004년도에 철도 구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건설 전문화를 시키고 건설 기관은 네. 그다음에는 운영 기간은 완전 철도공사 코레일로 해가지고 그 코레인이 뭐죠? 분리를 이제 했죠. 네. 당시에는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했는데, 시설공단이라고 제가 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작년에 네. 이제 그 정체성을 명확하기 위해서 네.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예. 국가철도공단이 된 예,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하철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하철 쪽도 다 넣고 다니시는 건가요? 지하철은 이제 우리가 지하철은 이제 그 지하철 운영 기간은
그 서울시라든지 네. 부산 이제 광역시라든지 네네. 이런 이제 소속으로 해가지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지하철 선로를 놓는 것은 또 그들이 그거는 이제 서울시나 이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예, 광역철도 어. 그런 거 광역철도는 아니지만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광역철도로 해가지고 네. 수도권에서 이제 위성도시 아니면 주변 도시까지 예,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광역철도로 해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같이 국가가 철도공단에서 합니다. 이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한 달 사이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워낙 제가 철도를 오래 했습니다. 이게 87년도에 이제 교통부에서 당시에 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초부터 철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부고속철도 지금 광명역 만들 때 아, 기본계획 네네. 변경도 제가 그 담당 사무관을 네네. 했었고 그때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철도 정책과장도 하고 네. 또 교통정책실장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광철도 오기 전에 한 4년 넘게 철도 운영도 하고 해가지고 최소 10년 훨씬 넘게 철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느낀 바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 이제 여기가 이제 생소하진 않은데 제가 이제 철도 현장도 쭉 가보고 하니까 아직도 이제 그 안전이라든지 철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이제 발전이 되고 진전이 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부족한 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갖다가 특히 이제 안전 관련해 해가지고 네. 이걸 가서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강조를 하고 이게 하나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문화로 하나 정착돼야 된다. 우리나라의 철도가 처음으로 개통했던 게 혹시 언젠가요, 이사장님? 1899년도에 이제 경인선이라고 서울에서 인천 네. 그걸 갖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철도를 만들었죠. 구한말인데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뭐 교통이라는 것이 거의 철도가 담당을 전담을 하다시피 했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70년대 고속도로가 이제 계속 이제 건설이 되고 예. 자동차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철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8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 준비를 했죠. 이제 그게 이제 2004년도 1월 1일 날 개통이 돼가지고 네. 이제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고 그래 최첨단 그런 철도 이미지도 이제 바뀌고 이렇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현재 주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제 유럽에 가면 철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도 엄청 일본도 잘 잘 돼 돼 있죠.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SOC 전체를 보면 교통시설이 도로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항만 이런 것도 잘 이제 발전이 되고 철도도 나름대로 뭐 잘 돼 있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래 비교를 해보면 철도 투자가 상당히 이제 미흡했다 그동안.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속철도는 지역간을 이제 고속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목포, 광주, 그다음에 중앙선에서 뭐 저 안동도 내려가고 이제 나중에 여기 네,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이제 고속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우리 고속철도는 300km 이상으로 고속철도 하고 네. 기존에 있는 중앙선이나 이런 것도 개량을 해가지고 한 250, 60km 달리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지역간에 가서 고속으로 가서 또 문제잖아요. 이게 네네. 주변 도시까지 1시간 이내에 네네. 해가지고 전체적인 철도를 이용한 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갖다가 단축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대도시와 소도시를 뭐 연계하는 그런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좀 주력하고 있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4호선은 이제 연장선 이제 진접이라고 있어요. 의정부 네네네. 저기 저 남양주에. 남양주에 진접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택지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복선 전철화를 이제 해가지고 올해 이제 완공이 되고 있고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선이 옛날에는 단선철도, 단선이라는 거 하면 우리 길도 왕복으로 교차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선만 이래 해가지고 만약에 내려가는 열차가 가고 있는 잠깐 동안은, 비켰을 때 네. 또 이제 올라가는 열차는 대기했다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 속도 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열차 운행도 횟수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두 가닥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출제는 복선 전철화라고 그래 하는데 그게 지금 된다는 건 참 지금.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히 늦었죠. 아까 그 도로나 네. 다른 이제 항만이나 공항에 비하면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그런 걸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수도권 교통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네. 아시다시피 뭐 워낙 복잡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GTX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 공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제 수도권이 이제 뭐 인구의 절반이 살잖아요. 2,600만 이상이 네네. 살고 그런 밀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가 저희들이 이제 구상한 것이 GTX라는 건데 그렇죠. GTX라는 건 뭔가 하면은 도시부에서 지하로 철도를 건설해 가지고 시속 한 200km까지 낼 수 있게. 네. 서울 네. 수도권을 이렇게 X자로 해서 지나가는 그렇죠. 그거 지금 말씀이잖아요. 이제 하고 있는 게 ABC 세개 노선이거든요. 네, 세개 노선이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역이나 아니면 강남이든 그 중심부에서 이제 그 주변에 동탄이나 외 수원이라든지 뭐 의정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30분 이내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도심으로. 언제 완공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GTX A는 지금 이제 그 23년도 되면은 이제 할 걸로 완공 계획이고 GTX B 노선이라든지 네. C 노선은 지금 우리가 계획을 만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 철도 산업은 보완해 나가는 점이 많은 겁니까? 뭐 세계적인 그런 평준화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이제 우리가 뭐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래도 선진국에 가까이 왔다 철도도 그렇지만은 아직도 아직은? 유럽이나 일본 네. 같은 데 비하면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태다 굉장히. 경부고속철도가 2004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그때 세계 5번째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개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일반 철도 기술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유럽에 그걸 비견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탑10 안에 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항공산업이라든지 조선산업은 글로벌한 이제 시장을 세계적인 이제 그런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네. 경쟁력을 키워왔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철도를 못했다. 국내 시장만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예. 국내 시장이라는 게 좁잖아요, 여기. 예.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갔을 때 뭐 철도라고 그걸 못할 게 있느냐. 단순히 이제 앞으로 해외 사업은 공단 자체가 뭐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팀 코리아로 해가 우리 철도 산업이 해외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교두보 역할 아니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잘 되는 거 좋은 거 얘기를 좀 많이 네.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선로라는 거는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태풍도 치고 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 된다 그럴까요? 네. 이게 좀 상할 수밖에 네.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철도가 오래 전부터 보면은 일제 시대에 건설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그동안 이제 오래 지났기 때문에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노화된 것은 이제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안전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량 사업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천선이라든지 분당선 같은 경우도 한 20년 네, 과천선 지났거든요. 분당선. 예, 예, 예. 네. 그런 것도 이제 개량할 부분은 이제 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철길을 깔 때 우리가 네. 예를 들면은 자갈을 갖다 옛날에 다 그렇죠. 했는데 소리도 적게 예, 나라고. 그래가 예.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로 바꿔줍니다. 이게 아. 속도도 낼 수 있고 이게 내구성도 좋고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걸 갖다 저감하는 네.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관련해서 철도 관련해서 첨단 기술들을 지금 뭐 공단 측에서 네. 개발도 하고 지원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철도라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300km 이상 이렇게 달리려면은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을 같으면 두뇌라든지 신경계 계통 네.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네. 그런 게 이제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런 핵심 기술은 해외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5개를 우리가 골라가지고 예. 이걸 이제 국산화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철도에는 이제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열차를 갖다가 이 300km 이상으로 하려면 관제센터라는 데서 네. 열차가 지금 어느 속도로 달리고 있고 앞 열차하고 뒷 열차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다. 네네네. 뭐 이런 걸 다 이제 체크해가지고 충돌도 방지하고 그리고 열차 이제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국산화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용화를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열차 간의 통신도 돼야 되고 네. 또 이제 헤드 역할을 하는 관제소하고. 관제소하고도 이제 네. 또 이게 교신이 잘 돼야 되고 이런 건 이제 LTR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최첨단
통신망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로 배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열차는 뭐 이제 고속철도도 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철도도 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광역철도도 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배분을 적당히 해줘. 그런 걸 갖다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선로 배분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국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전차선로 이런 것도 하고, 이게 전차선 이것도 기술이 300km 이상 움직이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네.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속도 대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일을 갖다가 이게 침목이라고 돼 있어요. 네, 침목. 침목에 고정시키는 기술, 네, 뭐 네. 그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하고 해가지고 레일 체결 장치라고 이렇게 철도에서 부르는데 그렇게 5개를 국산화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거 하나는 잘 해보겠다. 국민들에게 한번 일종의 다짐이랄까? 내가 임기 동안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얘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히 미세먼지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악 수준이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부문에서 자동차를 좀 더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 이제 탄소 제로 2050 이런 것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큰 그림을 새로 그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재해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 1, 2위 안 좋은 쪽으로 1, 2위 할 정도로 네네. 사고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 안전을 갖다가 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철도 이용객의 안전은 당연한 말이고 철도 건설 현장에서도 한 명의 희생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철도 첨단 기술이 우리 국민의 편의와 안전 모두를 지켜주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포커스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